안녕하세요. AWS에서 보안 담당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신우수입니다. 저는 오늘 더욱 진화하는 AWS 네트워크 보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네트워크 보안은 전체 보안의 관점에서 보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위협이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고,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데이터 유출을 차단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AWS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와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네트워크 보안 기능 중 가장 최근에 소개된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와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세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하게 제 세션에서 다뤄질 내용들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세션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입니다.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에서는 일반적인 네트워크 보안 요구사항과 보안 요구사항 준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서드파티 보안 솔루션 구성에 대해 살펴본 후에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인데요.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에서는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에서 사용되는 규칙의 사용 방법, 그리고 네트워크 파이어월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객사에서 보안 담당자와 미팅을 가지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질문들 중 하나가 바로 개인정보 보호나 규정 준수를 위해 침입 차단 솔루션을 구축해야만 한다면 AWS 환경에서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입니다. 국내 고객들 중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하는 고객이나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처럼 규제에 민감한 고객의 경우에는 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그렇고 규정 준수를 위해서도 침입 차단 솔루션을 설치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IPS를 브릿지 형태로 간단하게 구성하면 되는데, AWS 환경에서는 어떤 구성 방법이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IPS 구축 시 온프레미스 환경과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브릿지 구성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온프레미스에서는 IPS가 네트워크 구간에 설치될 때 트랜스페런트하게, 즉 트래픽이 IPS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IP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런 구성을 AWS 환경에서 그대로 구축하는 것이 기존에는 그렇게 쉽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AWS에서 사용 가능한 IPS 구성 방법을 안내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라는 서비스가 나오기 전까지의 IPS와 같은 보안 솔루션을 구성하는 방법과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를 이용한 새로운 구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IPS로 사용하실 수 있는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보안 담당자들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 이외에도 다양한 보안 요구사항들이 존재합니다. 네트워크와 관련한 보안 요구사항만 따로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에 기반한 트래픽 제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침입 탐지나 침입 차단을 위한 시스템 구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한 것처럼 비업무 사이트에 대한 인터넷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은 관리적 조치와 함께 적절한 기술적 보호 조치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기술적 보호 조치 구성에서 가장 간단한 접근 방법 중 하나가 각 목적에 맞는 솔루션을 선택하여 구축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실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구매한 후에 구축하는 건데요. 이런 보안 솔루션을 AWS 환경에서 구성하는 방법을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 사용 전과 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살펴볼 서드파티 솔루션 첫 번째 구성 방법은 액티브 패시브 구성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별도의 로드 밸런서 없이 두 대의 보안 솔루션을 액티브 패시브로 구성하는 방법인데요. 이와 같은 액티브 패시브 구성은 보안 솔루션의 페일오버 발생 시 세션 싱크 혹은 커넥션 미러링 등으로 불리는 세션 동기화 기능을 통해 세션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성에서는 보안 솔루션에서 페일오버가 발생하는 경우 퍼블릭 IP에 연결되어 있는 프라이빗에 해당하는 ENI를 보안 솔루션에서 적절하게 변경되도록 자동화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별도의 로드 밸런서 없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트래픽 증가에 대한 확장의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단일 장비에서 적절하게 페일오버가 되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단일 솔루션 장애가 전체 서비스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드파티 보안 솔루션 구성은 ELB를 활용한 구성입니다. ELB를 활용한 구성의 가장 큰 장점은 ELB에서 제공하는 부하 분산 기능과 함께 헬스 모니터링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단일 보안 솔루션의 장애에 대응할 수 있고 필요시 확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와 같은 ELB를 사용한 보안 솔루션 구성에도 챌린지는 존재합니다. ELB 사용 구성의 가장 큰 챌린지는 바로 클라이언트 IP 어드레스에 대한 로깅입니다. 즉,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클라이언트 IP 어드레스 로깅은 EC2에서의 클라이언트 IP 어드레스 로깅을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ELB 구성 시 외부에 노출된 공인 IP에 대한 VPC 내의 사슬 IP는 ELB에 활성되어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외부 공인 IP를 통해 VPC 내부로 접근하게 되고 로드 밸런서를 통해 각 보안 솔루션으로 트래픽이 분기되게 되는데요. 보안 솔루션은 수신한 사용자의 트래픽 정책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한 후에 허용되는 트래픽의 경우에는 프라이빗 서브넷에 위치한 EC2 인스턴스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보안 솔루션은 EC2 인스턴스에서 전송되는 응답 트래픽을 수신하기 위해서 자신이 보내는 트래픽의 소스 IP를 오리진 클라이언트 IP 주소가 아닌 보안 솔루션의 IP 주소로 변경하여 보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EC2 인스턴스에서는 수신하는 트래픽의 모든 소스 IP 주소가 오리진 클라이언트 IP 주소가 아닌 보안 솔루션의 IP 주소이기 때문에 EC2 인스턴스에서는 오리진 클라이언트 IP 주소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웹 트래픽 경우에는 클라우드 프론트나 보안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통해 X4DD4 같은 헤더 정보를 이용하여 오리진 클라이언트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운영 환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를 이용한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는 AWS에서 제공하는 로드 밸런서의 하나로 기존에 사용하시던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그리고 클래식 로드 밸런서의 추가로 새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새로운 로드 밸런서입니다.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는 기존의 로드 밸런서와는 다른 기술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 엔드포인트라는 VPC 엔드포인트를 생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VPC 엔드포인트와 함께 프라이빗 링크로 연결될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 엔드포인트 서비스를 생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를 생성하시고 VPC 엔드포인트와 엔드포인트 서비스 구성을 완료해 주시면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는 로드 밸런서로 사용할 준비가 된 것인데요. 이렇게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면 보안 솔루션들을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보안 솔루션을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에 연결하실 때는 한 가지 기술적인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는 타겟으로 등록될 보안 EC2와 제네브라는 터널링 기술을 통해 사용자 트래픽을 캡슐합니다. 따라서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실 때는 보안 EC2 인스턴스가 제네브라는 터널링 프로토콜을 지원하는지 솔루션 제조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성이 완료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를 통해 보안 솔루션을 부하 분산하면서 보안 기능을 사용하실 준비가 된 것인데요. 다음 장에서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가 어떤 트래픽 처리 과정을 거쳐서 다른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와 다르게 오리진 클라이언트 IP 어드레스를 보장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클라이언트가 EC2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IP 주소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최초 서비스 접속 시 클라이언트는 공인 IP를 통해 접속하게 되고 이후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거쳐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 엔드포인트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소스 IP에 대한 변경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 엔드포인트는 수신한 트래픽을 엔드포인트 서비스로 등록되어 있는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수신한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는 자신이 엔드포인트로부터 수신한 트래픽을 기준으로 패킷의 캡슐화를 수행합니다. 캡슐화된 패킷의 바깥쪽, 즉 보안 솔루션이 수신하게 되면 아우터 헤더에는 소스 IP가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의 IP 주소로 기록되게 되며 제네브 프로토콜로 캡슐화된 패킷의 안쪽, 즉 이너 헤더에는 사용자가 보낸 오리진 클라이언트 IP 주소가 기록되게 됩니다. 즉 사용자가 보낸 원본 IP 주소가 제네브 캡슐화를 통해 보안 솔루션에 전달이 되게 되는 것인데요. 제네브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보안 솔루션에서는 캡슐화된 패킷의 정보를 디캡슐화한 후에 오리진 클라이언트 IP 주소에 대한 정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 솔루션에서는
허용된 패킷에 대해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에 전달할 때 다시 제네브 프로토콜로 캡슐하여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신된 패킷은 다시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 엔드포인트로 전달되게 되고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 엔드포인트는 공인 IP와 매핑되어 있는 사설 IP를 가지고 있는 EC2 인스턴스로 트래픽을 다시 전달하게 됩니다. EC2에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트래픽 흐름은 조금 전 제가 설명드린 플로우의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처럼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시면 사용자의 IP를 로드 밸런스와 보안 솔루션을 경유하면서도 EC2 인스턴스나 다른 로드 밸런스와 같은 최종 목적지까지 IP 변경 없이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VPC 엔드포인트와 엔드포인트 서비스 생성 이외에 여러분들이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실 때 고려하셔야 하는 또 한 가지 기술적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그레스 라우팅을 포함한 라우팅 테이블의 적절한 수정입니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는 사용자가 요청한 리퀘스트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리퀘스트 패킷의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요청 트래픽을 수신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라우팅 테이블 수정을 통해 사용자 트래픽을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 사용을 위한 라우팅 테이블은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터넷 게이트웨이에 연결되어 있는 인그레스 라우팅입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트래픽의 경우 인터넷 게이트웨이의 인그레스 라우팅을 참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VPC의 퍼블릭 서브넷 대역을 인그레스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하고 각 가용 영역별로 생성된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 엔드포인트를 타겟으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퍼블릭 서브넷에서는 모든 대역에 대한 타겟을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아닌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 엔드포인트로 지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 엔드포인트가 생성되어 있는 서브넷에서는 라우팅 테이블을 모든 트래픽에 대해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향하도록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서브넷에 연결된 라우팅 테이블을 수정해 주시면 라우팅 테이블을 기준으로 인터넷에서 유입되는 트래픽과 VPC 내부에서 인터넷으로 향하는 트래픽이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 엔드포인트를 경유하여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와 연결된 보안 솔루션을 경유하는 플로우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의 구성 방법 및 트래픽 흐름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는 새로운 유형의 로드 밸런서이며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를 위한 별도의 VPC 엔드포인트와 엔드포인트 서비스를 생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라우팅 테이블 수정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는 부하 분산 기능과 함께 유연한 장애 극복 시나리오를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기존의 보안 솔루션을 구성하는 방법과 다르게 사용자의 오리진 IP 주소를 변경 없이 최종 목적지로 전달하면서 트래픽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러한 기술적인 장점을 기반으로 파이어월 애저 서비스와 같은 유형의 새로운 서비스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은 AWS의 새로운 관리형 방화벽입니다.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이 제공하는 주요 보안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은 파이어월 매니저와 통합이 가능합니다. 즉, 멀티 계정 환경에서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을 운영하고자 하신다면 파이어월 매니저를 통해서 조직 내에 각 계정에서 사용할 네트워크 파이어월의 정책을 보안 계정을 통해 통합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테이트리스 규칙과 스테이트풀 규칙을 모두 지원합니다. 이 두 가지 규칙의 차이점은 이후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리카타 기반의 IDS, IPS 규칙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TTP, HTTPS 트래픽에 대한 도메인 필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은 이런 보안 기능에 더해 다양한 모니터링 기능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에서 처리한 트래픽에 대한 매트릭 정보를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에서 트래픽을 처리하면서 생성한 로그 정보들을 수신하실 수 있는데요.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에서 발생한 로그 정보는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를 통해서 확인하시거나 S3 버킷을 지정하여 수신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의 로그는 키네시스로 전송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의 로그 및 모니터링 정보는 아테나나 퀵사이트와 같은 AWS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AWS 파트너 솔루션을 이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의 기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기존의 AWS에서 제공하던 네트워크 보안 기능과의 차이점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는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와 시큐리티 그룹이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NACL과 시큐리티 그룹은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의 두 가지 구성 요소인 스테이트리스 엔진, 스테이트풀 엔진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NACL과 스테이트리스 엔진은 커넥션 상태에 대해 스테이트리스하다는 점과 오더, 즉 규칙 처리에서 순서를 정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규칙 액션도 비슷한데요. 스테이트리스 엔진은 패스, 드랍, 포워드라는 세 가지 액션을 지원합니다. 패스는 허용, 드랍은 차단을 의미하고요. NACL에 없는 포워드라는 액션은 스테이트리스 엔진에서 트래픽을 허용이나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트풀 엔진으로 전송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큐리티 그룹과 스테이트풀 엔진은 커넥션 상태에 대해 스테이트풀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트풀 그룹이 allow 액션만 지정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 스테이트풀은 패스, 드랍, 알럿과 같은 다양한 액션을 지원합니다. 또한 시큐리티 그룹은 프로토콜, IP, 포트 정보만으로 규칙을 정했지만 스테이트풀 엔진은 5투플 정보뿐만 아니라 도메인이나 수리카타 기반의 IPS 정책도 지원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NACL과 시큐리티 그룹의 조합이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과 유사한 점이 있긴 하지만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이 훨씬 다양한 옵션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의 기본 구조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은 그 구조가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스에 대한 보안 솔루션을 연동한 구성과 아주 비슷합니다.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을 생성하시면 자동으로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 엔드포인트가 생성되게 되고 이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스와 연결되는 엔드포인트 서비스가 AWS 관리형 VPC 내에 위치한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스와 연계되어 생성되게 됩니다. 즉,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은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에 파이어월을 연결할 구성을 AWS에서 관리형으로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따라서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스와 마찬가지로 VPC 엔드포인트로 트래픽을 전달하기 위한 인터넷 게이트웨이 인그레스 라우팅 테이블과 퍼블릭 서브넷에 대한 라우팅 테이블 수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 생성이나 엔드포인트 서비스 생성과 같은 작업은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을 생성하실 때는 사용하실 가용 영역을 지정하실 수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사용하시는 모든 가용 영역에 대해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을 생성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보시는 화면은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 사용을 위한 라우팅 흐름입니다. 이미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에서 설명드린 라우팅 흐름과 동일하기 때문에 트래픽을 이해하시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인터넷 게이트웨이에 연결되어 있는 인그레스 라우팅 테이블에 퍼블릭 서브넷에 대한 타겟을 각각의 가용 영역에 생성된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 엔드포인트로 지정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퍼블릭 서브넷에서는 모든 트래픽이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아닌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 엔드포인트로 향하도록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 엔드포인트가 생성되어 있는 서브넷에서 모든 트래픽이 인터넷 게이트웨이로 향하도록 설정하시면 모든 트래픽을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에서 처리하기 위한 라우팅 작업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렇게 라우팅 작업을 완료하시고 나면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의 규칙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두 가지 엔진 중 스테이트리스 엔진에서 처리하는 스테이트리스 규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리스와 스테이트풀 규칙 모두 매니지먼트 콘솔을 통해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CLI를 통해 확인한 스테이트리스 규칙의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테이트리스 규칙에서는 리스트 지정이 가능합니다. 즉, 규칙에 사용할 출발지나 목적지 주소가 여러 개라면 하나의 규칙 안에서 여러 개의 IP 주소를 리스트로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콜을 지정하실 수 있으며 포트에 대해서는 범위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ACL과 다르게 스테이트리스 규칙에서는 TCP 플래그에 대한 조건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액션과 함께 규칙 검사 시 순서를 결정하게 될 프라이어티 값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낮은 수의 프라이어티 값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이번에는 스테이트풀 그룹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풀 그룹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5투플 정보를 기반으로 트래픽을 제어하는 5투플 룰 그룹이 있습니다. 두 번째, HTTP 호스트 헤더나 TLS에서 사용하는 SNI 정보를 기반으로 HTTPS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는 도메인 리스트 룰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제정한 수리카타 시그니처를 기반으로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는 수리카타 기반 IPS 룰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조금 전 설명드린 세 가지 유형의 스테이트풀 룰 그룹을 CLI를 통해 확인한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트리스 규칙과는 그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각각의 스테이트풀 룰 그룹은 룰 그룹별로 조금씩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화면 왼쪽에 위치한 5투플 규칙을 살펴보면 아까 보셨던 스테이트리스 규칙과 다르게 그 구성이 아주 간단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5투플 규칙과 스테이트리스 규칙의 중요한 차이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5투플 규칙에서는 IP에 대해 리스트를 지원하지 않으며 포트에 대해서도 레인지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즉, 적용 대상 IP가 여러 개라면 여러 개의 개별 규칙이 생성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도메인 리스트 규칙을 보시면 타겟 도메인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도메인 리스트 규칙은 allow 리스트와 deny 리스트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allow 리스트는 지정된 타겟 도메인을 허용하되 나머지 도메인은 모두 차단하는 규칙이며 deny 리스트는 지정된 타겟 도메인만을 차단하는 규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리카타 IPS 규칙은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규칙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수리카타 문법을 기반으로 액션, 프로토콜, IP, 포트, 그리고 검사할 범위나 방향성 등을 정의하시면 IPS 정책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스테이트리스 규칙과 스테이트풀 규칙을 용도와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바로 룰 그룹 캐퍼시티입니다. 룰 그룹 캐퍼시티는 AWS 와프에서 사용하는 웹 ACL 캐퍼시티와 유사한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두 규칙 모두 최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규칙에 대한 수용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요. 녹화가 진행되고 있는 2021년 3월 기준으로 스테이트리스 룰 그룹은 10,000, 스테이트풀 룰 그룹은 최대 30,000이 캐퍼시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캐퍼시티를 계산하는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리스트와 레인지를 지원하는 스테이트리스 엔진의 경우에는 하나의 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곱한 값이 캐퍼시티로 결정되며 스테이트풀 엔진의 경우에는 규칙 하나가 1 캐퍼시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캐퍼시티는 하드 리밋이며 사용자 요청에 의해 증설될 수는 없는 값이기 때문에 반드시 각 규칙을 생성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 전체 슬라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각 엔진의 규칙 검사 순서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슬라이드가 약간 복잡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원칙을 설명드릴 테니 이 원칙들을 기반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이 트래픽을 수신하게 되면 모든 트래픽은 스테이트리스 엔진이 먼저 처리합니다. 즉, 스테이트리스 엔진의 규칙을 먼저 검사한다는 의미인데요. 스테이트리스 규칙은 프라이어리티를 기반으로 검사 순서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프라이어리티에 따라 매칭되는 규칙의 액션이 패스이면 허용, 드랍이면 차단, 그리고 포워드이면 스테이트풀 엔진으로 트래픽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만일 생성된 스테이트리스 규칙과 매칭되는 트래픽이 없다면 디폴트 액션을 따르게 되는데 디폴트 액션은 일반 규칙과 동일하게 패스, 드랍, 포워드가 있으며 초기에 설정되어 있는 디폴트 액션은 포워드입니다. 즉, 기본 설정상에서 트래픽에 매칭되는 규칙이 없거나 매칭되는 규칙의 액션이 포워드이면 해당 트래픽은 스테이트풀 엔진으로 전달되게 되는데요. 스테이트풀 엔진은 스테이트리스 엔진과는 다른 규칙 검사 순서를 적용합니다. 스테이트풀 엔진은 각 규칙에 적용되어 있는 액션을 기반으로 규칙 검사 순서를 결정하는데요. 액션이 패스이면 가장 먼저 검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 드랍, 마지막으로 알럿의 순서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풀 엔진에서도 트래픽에 매칭되는 규칙이 없는 경우 디폴트 액션이 반영되게 되는데요. 스테이트풀 엔진의 디폴트 액션은 패스이며 이 값은 사용자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스테이트리스 엔진과 스테이트풀 엔진이 함께 동작하는 만큼 지금까지 설명드린 규칙 검사 순서를 잘 숙지하셔서 정책을 수립하고 반영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스테이트리스 엔진과 스테이트풀 엔진을 이용하여 실무에 사용하실 수 있는 규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 적용 사례는 블랙리스트 IP와의 통신을 차단하는 규칙입니다. 정책 요건은 VPC 내의 퍼블릭 서브넷에 대해서만 HTTP, HTTPS 접근을 허용하고 그 이외에는 차단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정된 블랙리스트 IP와의 통신 차단입니다.
제시된 요건을 살펴보면 스테이트풀 엔진의 도움 없이 스테이트리스 규칙으로도 요건을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요건은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스테이트리스 규칙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선 블랙리스트와의 통신을 차단하는 정책을 우선순위를 갖도록 프라이어리티를 설정하고 인그레스, 이그레스에 대해 차단하도록 드랍 규칙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퍼블릭 서브넷에 대해서만 80, 443에 대한 패스 정책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트래픽에 대한 any 드랍 정책을 추가합니다. 프라이어리티 1, 2와 3, 4 규칙을 보시면 IP와 포트 정보가 반대 방향으로 각각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이유는 스테이트리스 엔진은 커넥션 상태에 기반해서 트래픽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방향별로 트래픽을 허용하거나 차단하기 위함인 것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설명드린 것처럼 스테이트리스 규칙은 스테이트풀 엔진의 5트플 규칙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리스트나 레인지를 사용할 수 있고 프라이어리티를 사용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트풀 규칙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스테이트리스 룰 그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만 스테이트리스 규칙은 로깅 기능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규칙은 아웃바운드 도메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정책입니다. 정책 요건을 살펴보면 퍼블릭 서브넷에서 화이트리스트 도메인에 대해 HTTP, HTTPS 접속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차단입니다. 도메인 차단 요건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트리스 규칙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스테이트풀 규칙을 함께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스테이트리스 규칙에서는 퍼블릭 서브넷에서 인아웃되는 트래픽을 스테이트풀 엔진으로 포워딩하는 규칙을 생성한 후 이외의 트래픽은 모두 차단하는 규칙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풀 엔진에서 도메인 룰 그룹을 화이트리스트 도메인에 대해 allow 액션으로 허용하는 규칙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도메인 룰 그룹을 allow 액션으로 생성하게 되면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은 내부적으로 지정된 도메인 리스트를 허용하는 규칙과 나머지 모든 HTTP, HTTPS 트래픽을 차단하는 정책을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스테이트리스 규칙과 스테이트풀 규칙을 혼용하여 사용하시면 지정된 화이트리스트 도메인에 대한 접근만 허용하고 나머지 트래픽은 모두 차단하는 정책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규칙은 수리카타 규칙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카타 규칙은 5트플 규칙이나 도메인 규칙 등으로 만족할 수 없는 요건이 있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규칙으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요건을 만족하는 규칙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세 가지의 보안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VPC 내부에서 인터넷 구간에 있는 AWS 퍼블릭 엔드포인트에 대한 접근은 허용해야 합니다. 둘째, 지정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서 EC2로 SSH 접근은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요건을 제외한 모든 TCP 트래픽은 차단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은 실제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제가 수리카타 규칙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 본 요건들인데요. 수리카타 규칙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 요건들을 만족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카타 규칙이 사용되는 스테이트풀 엔진은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을 검사할 때 액션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합니다. 그리고 액션 중에서는 패스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데요. 따라서 허용할 트래픽들을 먼저 정의해 줘야 합니다. 먼저 AWS 퍼블릭 엔드포인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규칙을 생성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수리카타 규칙의 액션을 패스로 지정하고 TLS에 대해 SNI를 기준으로 AWS 퍼블릭 엔드포인트에 대해 허용하는 규칙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피스나 데이터 센터에서 VPC 내에 EC2로 SSH 접근을 허용하는 패스 규칙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TCP 통신에 대해서는 차단하는 수리카타 규칙을 생성합니다. 참고로 이 마지막 규칙에는 flow라는 키워드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규칙에서는 낮은 레이어에서 매칭된 규칙 때문에 상위 레이어의 허용 규칙이 검사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규칙을 사용하시면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언급되었던 세 가지 보안 요건을 만족하는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 규칙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변수를 이용한 IPS 규칙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예제로 보여드린 수리카타 규칙을 유심히 살펴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겠지만 수리카타 규칙에는 변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P 리스트나 포트 리스트처럼 여러 개의 정보를 반영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 정보들을 변수로 지정해서 만들어둔 후에 수리카타 규칙에서 변수를 불러들여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인데요. 수리카타 규칙의 변수는 매니지먼트 콘솔에서는 생성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IP 그룹과 포트 그룹을 포함하는 보안 요건이 있다면 해당 보안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들을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한 후에 AWS CLI를 이용하셔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규칙 변수는 매니지먼트 콘솔 상에서는 확인하실 수 없고 확인하실 때에도 AWS CLI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제가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의 구성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의 구성 방법은 분산형 방화벽 구조입니다. 분산형 방화벽 구조는 단일 VPC별로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을 생성하는 구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3개의 VPC가 있다면 3개의 VPC에 각각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을 생성하여 운영하는 구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구성이며 각 VPC에 대한 네트워크 파이어월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각 VPC에 여러 개의 가용 영역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가용 영역별로 네트워크 파이어월을 활성화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두 번째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 구성 방법은 중앙 집중식 방화벽 구조입니다. 중앙 집중식 방화벽 구조는 여러 개의 VPC를 운영하는 환경에서 특정 VPC에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 파이어월을 이용하는 구성을 이야기합니다. 중앙 집중식 방화벽 구조는 여러 개의 VPC 연결에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는데요. 중앙 집중식 구조의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현재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은 VPC 피어링 트래픽에 대한 제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VPC 간 트래픽이나 여러 VPC에서 발생되는 인그레스, 이그레스 트래픽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이용한 중앙 집중식 방화벽 구조를 사용하실 때는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어플라이언스 모드라는 옵션이 존재합니다. 어플라이언스 모드에 대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이 세션에서는 다룰 수 없어서 화면에 관련된 URL을 첨부하였습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이용해서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을 중앙 집중식으로 구성하시거나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스를 이용해서 서드파티 보안 솔루션을 구성하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이 링크를 참고하셔서 어플라이언스 모드 옵션을 활성화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세션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세션이 진행되다 보니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정보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오늘 세션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AWS에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강연 종료 후에 설문 참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